자, 여러분,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173페이지에 7번 문제부터 볼 차례인데요. 173페이지 7번 문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얼마냐 이러는데, 공인당기 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가를 임대했다. 주택임대가 아니네요. 자, 주택임대는 조금 더 이게 복잡한데, 2020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자,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보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사업소득 금액 이렇게 구해요. 자, 총 수익 금액에서, 임대 소득에 대한 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구합니다. 필요 경비를 빼가지고 구하는데, 이때 총 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총 수익 금액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총 수익 금액은요, 수익 금액은 임대료요. 요 임대료는 월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전세금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요. 그럼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원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임대료로 계산하는 건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으면 월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 전세금을 월임대료로, 말하자면 환산한 임대료, 이런 게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자,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액 상당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관리비 수입, 또 보험 차익,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총 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구해요. 자, 그럴 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임대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네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간주임대료 같은 거 계산할 때 이제 임대 기간을 곱하는데, 임대 일수를 곱하는데 365분의 71일. 그러니까 임대 기간 곱할 때 임대 기간을 71일로 하면 계산 이거 71이에요. 이러면 계산 복잡해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시험 문제는 이거를 1년으로 해요, 1년으로. 그러니까 365분의 365. 그래서 1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변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게 나옵니다. 자, 임대 일수를 곱하는데. 그래서 임대 기간은 1년이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월 임대료 100만 원이고, 임대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자, 그리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 이것도 원래 실제로는 지금 이게 2.1%예요. 현재 2.1%인데, 아예 적지 마세요. 2.1%인데, 계산을 위해서 2.1% 하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로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한 거고요. 필요 경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임대료는, 여러분 보세요. 월임대료는 지금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이게 1년이니까 12개월로 하니까, 이거 임대료는 월임대료를 말하는 거예요. 월임대료. 그러니까 월임대료니까 12개월, 1년 12개월이니까 100만 원에 10이니까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지금? 네?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1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아까 제가 했어요. 보증금 전세금을 이게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액 상당액 발생하는데, 그것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1억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증금이 1억 원.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이 이게 3%. 그러니까, 자, 얼마예요? 300만 원.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관리비 수입이라든가 보험 차익이라든가 다른 조건은 없으니까, 원래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한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어떡하네,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요 총 수익 금액은 1200에다가 300이니까 얼마입니까? 총 수익 금액이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여기서 필요 경비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경비가? 예? 경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만 원. 자,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 빼니까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1,400만 원.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또 이 간주임대료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용어를 한번 익혀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번 정도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이 또 별표시를 합니다. 9번 문제는 별표시를 하시고요. 9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상 고자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주택수 계산 우리가 아까 요약집에서도 문제집에서 해설해서 봤었습니다. 1번 다가구 주택은 1개 주택으로 보되,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 개 주택이 있더라도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 비과세 할 때 여기서 문제가 고자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니까 2번입니다.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데, 주택이 하나를 할지라도 지금 기준시가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실이 아니고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일 때는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임대소득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한다 맞고요. 3번 봅니다.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지분율 70%, 을지분율 30%를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봐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 공동소유주택이요.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을 원칙적으로 계산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자 갑의 주택으로. 근데 다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할 수가 있는데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 초과하거나 또는 연간, 여기서는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여러분들? 어떻든 여기서는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소수 지분자, 자 주택수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 갑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봐 주택수에 계산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공동소유 각각의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주택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만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 초과하거나 아니면 연간 임대소득이 수익금액이 600만 원 이상일 때 자,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요. 이거 틀렸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야 됩니다. 4번 보니까 해당 주택이 국외 소지에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주택 수 관계없이 고가주택과 국외 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맞고요. 5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 시 총 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아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필요경비율을 몇 프로 인정해주고? 60%. 자, 미등록자는 몇 프로? 50% 공제해줍니다. 50% 경비율을 인정합니다. 경비율을. 또 공제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공제,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 이런 숫자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매업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이 뭐냐?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정의하는 정의가 5번 지문.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소득세법상,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기한 내 1위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위 이상 판매할 때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그런데 이게 소득세법상 일과세기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부가세법상 일과세기간.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과세기간으로 해요. 그럴 때 부가세법상 이 일과세기간 내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할 때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러면 자, 부가세법상 일과세기간 내 2번 사고 1번 팔았어요. 매매업이에요? 양도소득이에요?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어요?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어요? 사업성 없으면 양도소득이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매매업, 사업소득이고.
양도소득입니다. 1회 이상 취득하고 앤드 2회 이상 판매 1박 2일이어야지 2번 사고 1번 팔면 매매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지금 소득세법상에 틀렸어요. 뭐라고요? 부가세법상 일과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매매업과 건설업에 대한 차이점에 관한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 전세금 들어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전세주택입니다. 자, 보증금 받은 경우로서 3주택 이상과 관련해서 주택수 계산할 때 3주택,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 나왔다 전세주택이고,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합니까? 3주택 이상이면서 앤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자,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는데요. 그때 3주택 계산할 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앤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자, 이게 이제 2021년도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주택 계산할 때. 2번이요.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관리비 수입에 있잖아요. 여기 봅니다. 여기 관리비 수입. 아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보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해요. 그럴 때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을 합한 금액인데 이때 이 관리비 수입에서 요거 하나 꼭 알아두세요. 전기료, 수도료 같은 전기료, 수도료 등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있잖아요. 공공요금은 여기에 관리비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이런 거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이외 청소비, 난방비 같은 잡다한 것들은 포함한다. 관리비 수입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비, 난방비 같은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이외 나머지 잡다하게 난방비, 청소비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관리비 수입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은 관리비 수입, 즉 총수익 금액에 포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2번 청소비, 난방비 같은 잡다한 이런 것들은 관리비 수입으로서 총수익 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합니다. 3번 봅니다.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자,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제가 금방 뭐라고 했어요?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 즉 총수익 금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공공요금. 나머지 잡다한 것은 다 포함하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요거 틀렸습니다. 4번 사업과 관련한 보험 차익은 부동산 임대 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포함한다는데 보험 차익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5번 질문 봅니다. 주택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14% 세율로 아까 계산식 소개해드렸죠. 14% 세율로 분리과세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과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하는 방식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질문도 꼭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3번이 정답이고 5번 질문도 꼭 알아두시고요. 12번 문제 넘어갑니다. 12번 문제는 자 28회 때 기출문제를 변형한 건데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고소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때 문제가 이제 좀 깊은 내용을 물어봤었는데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아까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은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이니까 이것은 자 사업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맞고요. 2번
공동 소유의 주택수 계산할 때 기준 시가 구역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 아까 그랬죠?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소수 지분자도 가산하는데 연간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할 때는 소수 지분자도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맞고요. 3번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비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그랬는데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눈에 익혀줍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비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수익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 질문, 자, 여러분 봅니다. 예전에는 하여튼 부부는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합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개 소유한 현재의 주택임대수익은 비과세인데 다만 부부는 주택 수 계산할 때 합산하니까 2주택이고 그러면 임대소득을 과세를 하는데 과세를 할 때 임대 수익 금액이 이제 예전에는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연간 1,800만 원, 2천만 원 이하다. 1,800만 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따로 분리과세하는 방식과 종합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자,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한다는데 여기 틀렸어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에 제외됩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요. 요 간주임대를 계산이 사실은 여기 한번 보세요. 간주임대는 아까 보증금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하고 그 이자 해상대액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보증금 전세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인데 이게 간주임대료 같은 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특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요거의 간주임대료는 원래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참고적으로, 이걸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편하게. 보증금 합계액에서요. 보증금 합계액에서, 여기서 이제 합계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냐면 3억을 빼요. 왜 3억을 빼냐면 우리 주택임대소득이요. 전세주택은 소위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억까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좀 식이 그렇네. 그런 다음에 한번 봅니다. 그런 다음에 3억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증금의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60%만 과세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임대일수를 곱하고 임대일수. 그래서 365분의 1. 그래서 말하자면 뭐 임대 일수가 만약에 1년이면 365분의 365. 그래서 1 되도록. 왜 대개 이거는 이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서 이제 또 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빼는 게 금융수익을 빼요. 금융수익을 뺍니다. 금융수익을. 그럴 때 빼는 이 금융수익에서 관계인들이 계산할 때 이 금융수익에서 빼는 이 금융수익에 어떤 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물어봤어요. 28회 때. 이게 정답 질문이었는데 5번 질문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설을 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차감하는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또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 빼는 금융수익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냥 한번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 받는 것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로 살짝 얘기했는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인데 그때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에서 이런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민법의 물상보증인 결국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이런 것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예?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았으니까 뭐라고요?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3번입니다.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이런 것도 뭐라고요? 임대업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공장재단이나 강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있죠? 이런 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이에요. 한번 눈에 기둡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다른 면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 수수료와 건설업으로 과세한다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우리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 겸용주택 신축 판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합니다.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는 아까 지웠네요. 제가 뭐로 과세하고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그랬잖아요. 지문에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여기 볼까요? 지문에 주택 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왔다. 주택 신축 판매 요 말이 들어있으면 요거 뭐라고요? 요거는 건설업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거나 등등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 건설업은 주로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집 짓다 말고 중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매매했어요. 그러면 매매 차익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봤네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잖아요. 얘는 매매업은 뭐예요?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요거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차익이었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런 건 그래도 기억해야지. 여러분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어떻든 간에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건설업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겸용주택을 신축해서 판매, 이것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할 것이고, 겸용주택을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매매업으로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로 과세하느냐, 그 차이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겸용주택 신축 판매,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하고, 각각 주택은 주택, 상가 부분은 상가로 따로따로 매매할 때하고 달라지는데,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시험 한 번 나온 적 없고요. 그냥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만 한번 살짝 볼게요. 표를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국만 주택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을 팔 때,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 그때
양도세에서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주택이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위로 매매할 때보다 그냥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할 때 하나의 단위로 매매한다. 자, 그럴 때 요거 부등호 주택이 클 때는 뭐라고요?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전부주택으로 보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거 부분은 건설업으로, 주거 부분은 건설업으로, 주택 2의 부분은 매매업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이해하고,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이고 고요표다가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비에서 하나 단위로 신축 판매할 때 겸용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냐. 부등호. 자, 위에 있는 부등호,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 기억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부주택으로 봐서 건설업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고요? 부등호. 이거 하기 싫으면 그냥 소리라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을 우리가 다 봤고요.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개정 내용까지 해가지고, 자, 지금 제가 아까 전 시간 하고 해가지고 필기해드린 내용, 그 정도 설명한 내용들을 필기해드린 내용을 딱 기억하시면 일단 한 문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 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 계속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가 어려워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뭐 양도세가. 자, 그래서 어려운 거고. 양도소득세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중요 내용들을 또 역시 익히고, 핵심을, 포인트를 익히고, 자,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지, 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뭔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이게 이제 양도의 소득세 과세상 양도의 개념 유형, 이게 2, 3년에 한 번씩 텀을 두고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출제가 안 됐고, 재작년에는 뭐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오는 적이 없고, 28회까지는 출제되는데 29, 30회 안 나왔으니까 과세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와주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문제가 되게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 지문이 길지 않고 짧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꼭 나와주기를 바라야 돼요. 그럼 한두 문제를 그냥 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볼 것인지, 어느 때를 양도 시기, 취득 시기로 볼 것인지, 보유기간 판정할 때 중요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그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애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양도 및 취득 시기, 시험에 요것도 최근의 패턴을 보면 28회 시험 때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 문제가 나오고 양도세 안 나왔어요.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취득세에서 안 나왔어요. 작년에 30회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양도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올해는 요 양도소득세에서 요 부분이 그 패턴대로 하면, 물론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또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또 양도소득세에서 어렵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정, 가, 필, 차, 장, 소, 기, 과. 그래서 양도 차익 계산, 장기 보유별 공제, 기본 공제, 이런 것들, 또 세율에 관한 거, 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이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많이 중요한 논점들이 많고, 여기가 어려운 거고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라고 했습니다.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소지, 양도하는 부동산, 물건 소재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납세 절차에 관한 것도 시험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의 나오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도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에 관한 이런 것도 역시 또 중요하다. 아유, 다 별표의 세계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양도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올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양도소득세 1번 문제는 특징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요 1번 문제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특징을 가볍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자,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네,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 혹시 그 얘기 드렸나요? 최근에 어떤 수강생분이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인강 수강생분이죠. 얼굴은 저는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 그 수강생분이 자기 본인 사연을 이렇게 쓰셨는데, 암투병 중이래요. 암투병 중이신데 공부를 하고 있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용기와 희망을 많이 얻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용기와 희망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세법 강의만 찾아서 본대요. 세법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암투병 중이면 정신적이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텐데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분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엄청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 때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 아셨죠? 약해지지만 안 되고. 자, 178페이지 자 1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부동산 등의 양도시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적합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국세, 그렇죠? 면세점 정됩니까? 아닙니다. 면세점은 취득세나 이런 애들이 상속증여세라고 해서 과세 최저한 이런 게 있는데, 취득세나 이런 게 적용되는 거죠. 면세점 요거 없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 분류과세.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한다고 그랬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같은 다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포함해서 과세해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해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문제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기초적인 거라 그냥 지나왔는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양도소득만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해서. 합산하여 포함하여 틀리고. 그래서 분류과세 맞습니다. 종합과세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1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죠.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도 발생해,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도 발생해. 그러면 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니까.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종합과세 X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정됩니다. 비누, 비누요.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 재산세 비누, 종부세 양도소득세 비누. 했잖아요, 여러분들. 세목별 세율구조 이런 거, 이거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건데, 세목별 세율구조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냐,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냐, 이 세금이.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못하면 움치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이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했잖아요. 이거 못하면 움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길게 끌어서 비누, 비누 이렇게, 그죠? 비누, 비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비읍번 물세 그랬는데 여러분 인세입니다. 우리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인데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이런 거 기초과정에서 한 건데 물세 인세 여부요. 자, 그래서 뭐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우리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예요. 자,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상 고려하지 않고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 근데 재산세도 물세라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택별로지.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는 인세로 성격이 있어서 재산세에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자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얘네들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합산과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납세무자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번 부동산 팔았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자별로. 그러니까 합산과세하니까 인세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로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는 힘 있는 나라들 사이에 껴있을 때는 양다리 걸쳐야지 뭐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회사 생활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라인에도 줄대고 저기 라인에도 줄대고 어떻게 하면 다 줄대고 있다가 이쪽이 대세면 일로 싹 줄서고 이쪽이 되면 이쪽이 줄서고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아 그렇잖아요. 아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무 그냥 한쪽만 이렇게 했다 잘못되면 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기초 과정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는 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물세 X고요.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양도세는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뭐라고요?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신고납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역번호. 그래서 적합한 것은 뭐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미음, 차등비례세를 초과세를 다 정되는 건데. 비누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비례세율도 정되고 이응번 누진세율도 정되고 분할납부도 허용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니은, 리을, 비읍, 지읒 요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푸는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지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인 양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실상 자 유상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는 즉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해야지 상속증여 등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번이요. 이걸 바탕으로 봅니다. 1번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등 자산의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 자, 등기등록과 무관하죠?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 유상 이전 맞잖아요. 2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자, 여러분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자 금전적 채무에 가르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면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판례와 통칙 내용으로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대물변제.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금전 2억 원을 대여했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야.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을 때 을이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을은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무슨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느냐?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을은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를 면할 대가를 받고. 그래서 이 판례와 통칙으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들,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한다.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요거 채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자, 민법 750조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한다. 위자료 주는 것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봅니다.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또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역시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단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공동소유 재산인데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갔으니까 이런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조세 물납이요.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고, 자,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아요?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게 되잖아요. 금전 납부원 측의 예외로서 물납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판례와 통칙 내용들 다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이고 꼭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2번 지문,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부동산을 대물변제했다. 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3번 부담보 증여요.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하고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어떻게 했어요?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워낙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4번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 경매요.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공매나 경매는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증여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자, 이거는요.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네,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4번 문제도 별 표시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골프용권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골프용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어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으로서, 근데 문제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생수익하고 변제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 틀렸고요. 2번입니다. 이혼의 위자료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 이전했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로서 양도해당 합니다. 이거 양도해당하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고 3번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양도세 대상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이쪽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기타 자산 양도세 대상 그러면 토지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그 다음에 또 기타 자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축권, 올해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거, 2020년 개정세법 이축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도세 대상에. 자, 그랬을 때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주식 출자 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식 출자 지분은 자 원래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은 요거는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과세 대상이 돼요. 자, 근데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요.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상장법인 주식은 자,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양도세 안 내잖아요. 물론 뭐 지금 주식을 양도세 대상에 지금 소액주주의 주식도 양도세 대상에 이제 포함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나중에 이제 2023년부터 뭐 포함한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만 대상이 되냐 그러면 자,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소액주주더라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해요. 그러니까 장외 거래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긴 지금 지문이 3번 주권 상장법인 주식인데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대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외 거래한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조세 물납도 양도로 본다. 조세 물납,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4번 정답이고 5번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했어요. 그럼 자기 거 자기가 각자 가져갔으니까 원래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변동 없는 공유일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여러분이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이거는 풀어보시고요. 또 읽어보시고 6번 문제는 부담부증에 관한 건데 제가 맨날 부담부증이요 너무 많이 설명드렸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되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수증자한테 요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요건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부담부증여는 뭐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부담부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갑이란 사람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차입금이 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증여자가. 근데 이런 부담이 증여했을 때 야, 네가 3억 원 좀 갚아줘. 내가 5억장 토지를 줄 건데 그래. 야 근데 내가 어떻든 간에 3억 원 이건 네가 좀 갚아줘야 돼. 알았어. 고마워.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자,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 3억 부분에 대해서 뭐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증여자는 납부를 하겠습니다. 이 채무 인수액 요 3억 부분에 대해서 채무 인수액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를 하겠다.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뭐예요?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뺀 나머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했을 때는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증했어. 여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남편도 갖다 갚겠죠.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부증했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제가 알바돼서 갚을게요. 결국은 아버지 돈을 갚으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하면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지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요.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 및 판례상 양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환지받은 토지를 충당된 보류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 여러분 환지받은 토지나 보류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요.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보유지를 공공용지나 채비지, 공사병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 이거를 공사병에 충당해서 나중에 팔 때,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류주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떤 수강생분이 카페에 질문했는데 자, 교수님 제가 딴 데서 문제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하면서 딴 걸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딴 데서 문제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인강 선생님이 질문한 게 있는데 자, 한번 봅니다.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벌어지는 적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환지받습니다. A라는 토지로. 그래서 환지 받을 때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데 이때 이 사업 시행자에서 토지 소유자로 이전해 줄 때 요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요 A- 요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보류지. 자, 보세요.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를 이전하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공공용지나 채비지를 말하는 건데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건 왜 그러냐면 공짜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건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보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다고 했어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도 늦어지고 사업 병증가니까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다. 그러니까 보류지에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보류지에 보세요. 보류지에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요 이전을 그런 거지. 나중에 이 보류지를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하는 공공용도 있지만 채비지도 있어요. 공사명이 충당해서 요
보류지를 매각해요. 양도. 매각할 때는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완전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제3자한테. 자, 그래서 여기 1번 봅니다. 환지받은 토지나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 양도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 얘기고. 2번이요. 이혼 시 당사자가 합의한 위자료를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자, 아까 설명드렸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요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3번 소유한 임대부동산을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4번은 판례 소득세법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A는 토지를 출자하고 B는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A 토지 출자 이런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5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전 밀속 간에 양도합니다. 아이고 무슨 한 입을 덮고 사는 새 부모 자식 간에 매매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자다 말고 여보 일어나봐 그런 얘기 드렸죠. 내가 광명인 아파트를 4억에 취득했는데 이게 8억이 됐어. 내가 당신과 특별히 4억 2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또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였는데요. 지금 그게 4억 정도 됐대요. 저한테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거니까 저한테 2억 100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결국은 자 무슨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추정이니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5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유형이 쫙 나옵니다. 반드시 이 표에 별표시해 놓고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여러분들 줄줄이 깨고 있어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수용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 경매, 공매든 경락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위자료 명목의 소유권 이전,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양도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액 상당액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변제 충당된 양도담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총상금 수령한 환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만지의 경우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가만지의 경우인데 어떤 거냐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리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200제곱미터 권리면적, 죄송합니다. 100제곱미터 권리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나중에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받을 때 갑은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습니다. 을도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칠 때 갑은 말하자면 300에서 200이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금을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 돼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수령해야 돼요? 아니면 부담해야 돼요? 줄어든 것만큼 받아야죠 여러분들. 환지권리 줄어들었죠? 가만지요. 가만지의 경우에 자 거꾸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환지권리 소리가 나요. 환지권리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권리면적 100에서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으니까 얘는 100제곱미터만큼을 새롭게 취득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얘는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용해야 돼요. 부담해야지. 그래서 서민들이 청산금 부담이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증환지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한 것만큼 취득세가 돼요. 하여튼 요걸 기억합니다. 환지권리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공유자 간 공유지분의 지분이 변동된 공유물 분할. 지분이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대가받고 공유지분권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해 후
자,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 자, 요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원래는 환원 들어가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건 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그랬는데 자,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야, 우리 아버지 있잖아. 내가 너한테 판 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인데 너한테 이 집을 팔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있잖아.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것이 이거 팔지 말라는 계시 같은데 야, 미안하다 친구야. 이거 좀 없던 거로 하자. 그래, 뭐 모르던 처리도 아닌데 없던 거로 하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로 이전하잖아요. 합의 해제로. 당사자 간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로 이전한다. 그럴 때는 합의 해제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양도예요. 양도소득세가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어떻든 간에 적법하게 성립한 게 당사자 합의 해제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해가지고 함수로 정하기로 할 때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종권행사로 인한 이전 부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공동소유자는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지분의 변경은 단순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 동그라미요. 또 소유권 환원 소유권 환원 동그라미요. 자, 소유권 환원 동그라미요. 그래서 환원, 신탁, 소유권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의 부담보 증여 양도에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의 양도는 무슨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모자식 간의 양도냐, 양도에 증여로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닭광이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를 못 받으면 닭광되죠? 닭광되고. 그 다음에 뭐 됐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건데요.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건데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받았는데 이 부동산은 갑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병이라는 사람 소유고 물상보증이죠. 그럴 때 변직의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병매에 넘겼어요. 자, 이 병이 물상보증인 병이 무슨 날벼락이냐? 내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병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재취득합니다. 자,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공매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멸상보증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누구 자기냐?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이야. 이런 거 하나가 뭐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 다 드렸고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요. 8번 문제부터 한번 또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